힘의 논리로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국의 슬픔.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그 강대국 간에 이런 어떤 그 비교 정치 같이 지금 이렇게 연이어해 주시는데 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자, 오늘도 미국 중국의 유사한 사항들 비슷한 단면에 어떤 그늘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 이게 100일 만이라네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온통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 가족 계획에 1조 8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치면 2천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족 계획인데요. 자,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제대로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의 큰 돈이라. 네. 근데 가족 계획이라 그러니까 무슨 산하 제한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 부양책을 결국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노동자 중산층 가정을 북돋고 살리겠다. 이런 취지의 종합적인 정책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교육, 세금 정책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족 지원 정책이네요. 그렇죠. 예. 예. 중산층 가정 지원 정책. 뉴딜의 부활입니까? 뉴딜? 거의 뉴딜 느낌이 날 정도로 예, 종합적이고 참 많은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많은 돈을 또 쓰고 써야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2천조 원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거죠? 주로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무상교육을 늘리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무상교육. 예, 지금 이제 전국민 무상교육이 12년, 저희 나라로 치면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하는 예. 12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앞에 2년, 뒤에 2년을 더 늘려서 아하. 예, 무상교육 4년을 늘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네. 이전에 유치원 교육 이거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인생도 길어지는데 고등학교까지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2년제 대학 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까지는 국가가 네.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러운데요. 네. 그게 되기만 한다면 사실 네네. 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예. 이 초등 이전 유치원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그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는 좀 이들을 돌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 돌봄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보입니다. 교육의 복지 정책의 그렇죠. 성격이 예.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 외에도 어떤 가족을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를 높게 세우는 다른 정책들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이 중산층 사람들이 일자리가 어쨌든 있어야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세금 제도를 여기에 엮었습니다. 세금 제도. 예.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그 세금 환급 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그래서 아하. 실제로 쓸 돈을 더 쥐어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공정한 세금 제도의 예. 일부로 그 중산층 세금 공제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어떤 가족 지원 예산을 이 정도 규모로 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게요. 예. 자, 문제는 재원입니다. 사실은 이 가족 지원 말고도 사회 인프라 개선에도 또 거의 예. 2조 달러 넘는 돈을 투자한다 그러죠. 코로나 지원에 또 1조 9천억 달러 이미 발표했죠. 6조 정도 쓰겠다고.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 가족 지원 제도에 2천조 원, 1조 8천억 달러, 이 6조 달러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게 문제인데요. 증세를 하겠다고 해서 또 그게 어제 이제 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중산층에겐 절대로 더 세금을 걷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세금 공제를 더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연소득 40만 달러 40만 이하. 달러. 예. 40만 달러면 사실 우리 돈으로는 4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연소득.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절대로 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네. 슈퍼리치하고 기업 세금 이것을 정당하게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예. 지금 정당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네.
그리고 소득은 그 최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기존에 내야 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걷어도 엄청난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지금 21%인데 28%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7%나 거고요. 올려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연수입 40만 달러 이하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타겟하는 건 소득 상위 1%가 지금 한 연 54만 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어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소득 그 탑 1%의 평균 연수입은 170만 달러입니다. 170만 달러. 예. 맨 밑에서는 54만 달러인데 예. 근데 연수입 평균은 170만 달러니까 예. 그 탑 1% 안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이제 주식 등 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 이 자본 이득세라고 하는 거를 많이 높이겠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경제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양극화를 더 심화하고 네네. 또 그 플랫폼 기업들 또 네네. 오히려 돈 버는 사람들 또 자본 이득이 굉장히 증가하니까 이걸 예, 예. 타겟으로 한 거 아닌가요? 네. 팬데믹 기간에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사이에 약 2천만 명의 뭐 미국인이 직장을 잃었는데 근데 같은 기간에 650명의 억만장자들은 자산이 1조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냐. 예. 결국은 코로나 기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본 계층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사회적으로 되돌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보통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그러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선 뭐 이런 네, 민주당 정도였던 것 보통 같은데. 우측 깜빡이를 켰던 것 같은데 네. 좌회전을 해버리네요. 예. 근데 또 사실 공약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라서, 예. 근데 진짜로 실현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진짜 놀랐습니다. 네, 그때 선거 때도 민주당 내 좌파 블록에서 네.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얘기들이 예, 나왔었죠. 그쪽의 부자 증세 주장을 바이든이 수용하는 네, 걸로 네. 이렇게 네. 선거가 치러졌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낙수 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서 낙수 효과란 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거기서 그 부자로 만들어서 경기 화항을 만들어서 그 호황기의 돈이 서민층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그렇죠.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예,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경제는 낙수가 아니라 솟구쳐야 한다, 바텀업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분수 효과 이렇게 분수 효과. 예, 예. 그래서 공정한 세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여태까지 낙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밑에서부터 경제가 위로 돈이 돌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또 따지고 그렇죠. 오면 분수 네. 효과를 이야기하는 맞아요. 예. 네네.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정책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주류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한국에서는 재벌의 상속세를 깎아줘야 된다라거나 오히려 그런 게 맞습니다. 무슨 종부세를 다시 뭐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히려 미국은 예.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그만큼 예, 미국의 예. 위기가 굉장히 심하다는 네. 인식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우파 같고요. 지금 그 아니, 어제 이런 미국이 얘기 나왔더니 좌파 같은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또 나와가지고 사회주의다 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색깔로 논란의 있군요. 그 네. 구도는 비슷해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낙수 효과를 보장한 바이든 세금 걷어 큰 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진단이 나오는 걸까요? 거의 이제 대공황이나 아니면 이제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뭐 그때가 미국이 기억하는 제일 어려웠던 시기들일 텐데요. 네. 뭐 그만큼이나 심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사회 갈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인종 문제라든가 네. 이민 네.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지난 한 1, 20년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너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위기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바이든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네. 어제 뭐 그 백악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제 제기 좀 그만하고 일단 해보자. 예. 네, 뭐라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위기는 뭐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큰 전환 같아 보여요. 네. 이전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맞습니다. 사실상 낙수 효과를 그 신봉해 왔고요. 그렇죠. 예, 또 일자리 없는 성장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바이든의 정책은 이전에 한 30년의 정책에 거대한 전환을 지금 예고하는 큰 흐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잘 되기만 한다면. 근데 사실 방금 이제 낙수 효과 얘기 우리 자주 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이론도 아니고 네. 제대로 된 뭐 계산이 나와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니까 그 대공황 때 네. 그 루즈벨트 들어오기 전에 후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때 예. 어떤 유머 작가가 뭐 경제가 무슨 물인 줄 아냐, 낙수하는 줄 아냐, 왜 부자만 혜택을 주냐 아하. 이렇게 조롱한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무슨 정책인 것처럼 돼서 레이건 때 음흠. 마치 무슨 경제적인 어떤 계산이 나와 있는 합리적인 이론인 것처럼 얘기가 됐던 것일 뿐인데 네.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고 음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뭐 부유층과 기업에게 돈을 풀어서 세금을 낮춰줘서 소득을 증대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게 작동을 안 했다면 예. 이제는 좀 다른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계획이 의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건데 지금 공화당이 호락호락 이거 승인해 줄까요? 어제 분위기를 보니까 뭐 반대할 기미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공화당 안에서 좀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자회견 그 의회 연설 때 발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사실 국민적인 지지는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그 발표 이후에 바이든 지지율이 뭐 59%. 오이고. 네, 이 정도 되니까 국민적인 어떤 서포트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2012년인가요? 그 버핏세가 상정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이 음흠. 그 자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때문에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건 사실 부당하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 바람에 네. 예, 부자들이 나서서 세금 불평등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 그때 보면 미국의 그 재벌들 그 억만장자들은 좀 품격이 있어요. 뭐 좀 이런 것들을 부자세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혁명이 안 일어나려면 본인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명한 거죠, 사실은. 네네. 예. 근데 그게 그때 공화당 그 거부로 통과가 안 됐었던 것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면은 법인세율 지금 지금 올리겠다고 하는 게 낮아진 게 언제냐면 트럼프 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21%로 낮춘 게 트럼프 때 일이고 그 전엔 3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빨리 회복시키는 것도 어허. 그러니까 뭐 새삼스레 높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네네. 그 이전에 보니까 또 부자 감세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이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라크 전쟁을 벌리면서 동시에 부자 감세를 하니까 예. 그때부터 미국 재정이 완전히 그냥 패턴이 난 거죠. 낭떠러지기로 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 소득 구간 세율 같은 경우에 대공황에서 2차 대전 때 계속 올라가서 미국에서 최고 그 소득 구간 세율이 91%, 92%였던 시절이 1944년부터 63년까지 예. 약간 믿기기 어려운 세율이죠. 음흠. 근데 이게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서 네. 결정적으로 레이건이 70%, 50% 그래서 28%까지 떨어뜨린 신천지 시대 그 임기 8년 사이에 예.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바 있고요. 예.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저렇게 의지를 보이니 예. 좀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미국의 에너지가 최근에 국내 어떤 국민 보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그만큼 시대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자, 미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계획 정책이 화제라면 중국의 가족은 또 어떤가? 한번 시선을 돌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문제는 급격한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 제도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겠죠? 네네. 이게 지금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4월 28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인구 센서스 결과를 공개하면서 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걸 공식 발표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그 국가통계국에서 공식 웹사이트에 딱 한 줄로 중국 인구는 2020년에도 계속 증가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가을 겨울에 예. 이제 인구 센서스 인구 총조사를 했거든요. 10년 만에. 예.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원래 4월에 공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근데 아니, 줄어들면 안 되나요? 예. 좀 줄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좀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예. 너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예. 또 지금 중국의 어떤 고령화 문제라든가 어허.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조금 이제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겁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의 위기가 인구 문제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네네네. 사실은요. 그런데 중국 인구가 14억 이하로 만일에 줄어든다면 네. 중국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인구란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강점이자 약점인 것 같습니다. 강점이자 약점. 그래서 예전에 뭐 후진타오의 셈법이다, 원자바오의 셈법이다, 이제 전임 지도부들이죠. 네. 중국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13억을 곱하면 심각하고 거대해지고 예. 아무리 거대한 문제라도 13억으로 나누면 사소해진다. 이게 맞죠. 네. 중국 얘기인 것 같고 중국 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예전에도 예. 그 사회 문제들 저희가 많이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면 네. 항상 중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다. 항상 모든 결론이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예. 인권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을 정도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런데 원래 중국 하면은요. 네. 그 인구 그 억제 네. 말하자면 한자녀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집안에 네.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이가 그쵸.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쁨 온갖 다 독차지해가지고 소황제라는 별명까지 네. 있었어요. 심지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해서 6명이 이 한 아이를 보는 하나만 바라보는. 예. 예, 그래서 샤오황띠라고 소황제라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응석을 많이 부리고 예. 심지어 저는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현상까지 봤냐면요. 이 저기 한 4시부터 한 6시 사이쯤 되면은 엄청나게 차가 밀리거든요, 중심가에. 예. 근데 그게 그냥 차가 많이 몰린 러시아어라서가 아니라 이 초등학교 앞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아이 데려가려고 예. 차들을 잔뜩 세우거나. 아, 그 저도 앞에 중국 가서 있어가지고. 봤어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뭐 어른들이 그 학교 정문, 후문 이런데 엄청나게 맞습니다. 모여 있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한두 시간 가까이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 나올 때까지. 학원가에서 밤에 벌어지는 풍경 같은. 네, 그런 예. 풍경들이 이제 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이게 중국이 인구 문제를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사실 마오쩌둥은 인구란 이제 인구가 많은 건 좋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장려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이게 또 사회주의 시기에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기초적인 보건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더 안정적으로 느는 거죠. 예. 일자리 걱정도 없고 이러니까.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70년대 들어서 이제 인구 조절 정책이 들어갔고 예. 80년대부터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빨리 고령화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완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완화를 하게 돼서 이제 2013년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외동이면은 2자녀까지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아예 전격 폐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폐지가 예. 됐군요. 폐지를 하고 이제 2자녀까지 허용하는. 아하. 예, 더는 안 되고요. 아, 예. 네. 더 낳게 되면 이제 벌금도 내야 되고 당원들 같은 경우에 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허. 그럼 지금 이제- 고령화 현상도 네네네. 예, 얼마나 심각합니까? 고령화 현상이? 고령화 현상이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 인구부터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예. 1억 7,600만 명인데요. 어이구야. 예, 전체 인구 가운데 13% 정도 오. 되고요. 예. 어이구. 이제 2030년에는 이 고령 인구가 2억 6천만 넘어서 한 18% 가까이 될 것이다. 예. 이런데 유엔 기준으로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예.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요. 지금 속도가 더 빨라진 걸로 보입니다. 예. 아이를 또 중국에서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역시 돌봄이라든가 우리 네네.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중국에도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유사하게 지금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중일이 다 같이 이런 문제 네.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이 먼저 동양에. 왔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노인 문제가 이렇고 또 청년 문제도 심각할 것 같아요. 아까 소황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성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렇죠. 지금 성비도 불균형인데 일가구 일자녀 정책이다 보니까 남아를 선호하니까 예. 약간 여아를 낳았을 때는 조금 이제 유기를 한다던가 그런 좀 비인권적인 일들도 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중국 전체 성비로 남아를 좀 낳으려고 하는 예. 그래서 낙태를 또 많이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중국 전체 성비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여성 100명당 남성 수가 105.3명. 어허, 이거. 네, 한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지금. 예. 그리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114.6.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15세에서 19세까지 가면 118.4. 아이고야, 점점 네. 벌어지네요. 2050년 되면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는 30대 중후반의 남성이 한 4천만 명 정도가 예. 이제 솔로로 살아야 된다라는 분석들을 하는 거죠. 저는 몰랐네요. 아이고야. 중국이 네. 왜 남아 선호를 하죠? 유교권도 아닌 거. 유교 문화가 있죠. 아직도 계속 남아있어서요? 남아있고 특히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된다. 가문을 이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그런 게 인식 있군요.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여아라고 해서 딱히 그러지는 않는데 네네. 자꾸 농촌 지역에 가면 확실히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하. 그래서 여아를 낳으면 호적에 등록을 안 시켜가지고 예. 이게 걔는 중국말로 어떻게 이제 헤이 가이즈라고 해서 이제 흑 아이죠. 검은 아이가 되는데 뭐냐면 중국에는 헤이가 들어가면 안 좋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령 인간이 되는 거죠. 어허. 그런 문제도 아무 사실은 보호도 또 받을 수 없고 뭐 교육도 받을 예, 수 없고 주민등록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네. 아이고 참 이게 아니 주민등록이 없으면 투명인간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거 되는 참 존재가 없는데 네, 그거 네. 어떻게 살까 걱정되네요. 네네. 자 젊은층 인구가 감소해서 그 노동력의 왜곡 문제도 네.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온 중국이 앞으로도 이런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 원활히 이루어지겠는가? 이거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 경제학계에서. 예. 그래서 최근에 아마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한국에 번역 소개된 이제 찰스 구타트하고 마노지 프라단이라는 사람이 쓴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하고 고령화가 세계 경제 흐름을 이제 역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1980년대 후반에 90년대 이제 마침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더불어서 예. 동유럽하고 소련이 몰락하고 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이 엄청난 이 노동력이 그렇죠.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노동자들의 저임금, 예. 노동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저물가, 낮은 인플레이션하고 고성장이 맞물리는 어떤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국면이었는데 예. 이제 중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 예. 오히려 이제 고임금, 고이자율, 높은 인플레이션, 어허. 저성장 예.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의 저성장이 엮이면 이제 고물가 저성장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의 중국을 근원부터 뒤흔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세계를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시키는데요. 세계하고 세계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할 때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 더 심각한데. 한국은 사라질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네. 참 걱정됩니다. 네.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